해주부 TV입니다. 오늘은 호주 가계 시한폭탄, 호주 부동산 냉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호주 통계청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평균 가계 부채가 7.3% 증가했다고 합니다. 7.3% 증가하여 26만 1,000달러를 기록했다. 가정당 가지고 있는 부채가 2억 정도가 증가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엄청난 수준의 증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소득 5분위로 나눠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 가계 부채는 2억이 증가했는데 평균 가계 총 가처분 소득은 3.7% 증가했다. 1억 정도가 증가를 했다면서 소득은 부채 대비해서는 증가율이 좀 작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채가 소득보다 더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것을 봤을 때는 좀 불안하다라고 해석될 수 있겠죠. 버는 돈은 적은데 빚은 늘어나는 게 급속도로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소득 상위 5분위는 부채가 1.9배, 가처분 소득의 2.7배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에 대비해서 최하위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부채가 0.43배, 의외로 돈을 적게 버는 사람들이 부채가 적더라고요. 가처분 소득은 0.39배 정도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참 신기했어요. 제가 이거 분석을 하면서 부자들이 저는 더 가처분 할 수 있는 소득이 좀 더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인생이, 그리고 경제가 가난한 사람이 오히려 좀 널널하게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부채가 2배, 부채 2배 대신 쓸 수 있는 돈을 2배를 가질 것인가, 아니면 부채가 적은 대신 쓸 돈이 또 적을 것인가 선택을 하는 건데, 어느 쪽을 선택하냐를 결정했을 때 저는 두 개 다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저의 개인적 입장의 차이로서는. 그거를 이제 이렇게 표로 나타냈을 때 이런 식의 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걸 원하시는지, 어떤 분위에 속하고 싶으신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호주의 이런 모습, 경제의 모습을 관측할 수 있었고, 적게 돈을 버는 사람들과 많이 버는 사람들이 둘 다 나쁘지 않게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적게 버는 사람은 부채가 적지만 가처분 소득이 낮은 반면에 많이 버는 사람은 부채도 높고 이 가처분 소득도 높은 편에 속하고, 중간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부채 1, 가처분 소득 1, 이런 1대1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소득 5분위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퇴직자 비율이 높고 예금 자산이 맞아서 부채 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 은퇴하신 분들이죠. 은퇴하신 분들인데 예금 자산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부채 이 비율이 낮다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디포짓 에셋, 방금 말씀드렸던 이 현금 자산 같은 경우도 0.54로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산이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채보다 자산이 살짝 더 많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 기준인이 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 평균의 예금 자산 1.49배, 부채는 0.18배에 불과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에 비해 35세, 44세 기준인이 있는 가구는 모든 가구 평균의 예금 자산 0.53배, 부채는 1.73배였다. 1.73배라니까 35세에서 40세 같이 한창 돈을 버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금 자산이 낮고, 저소득가는 오히려 예금 자산이 굉장히 높았어요. 1.49배나 됐었죠. 그 대신 한창 돈 벌고 한창 돈 쓰고, 돈을 벌 만큼 돈을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 같은 경제 스타일은 돈을 벌면은 돈을 안 씁니다. 돈을 모아요. 그래서 제가 35세, 44세 이런 층에 속하면서도 제 예금 자산은 4배, 5배 같이 될 사람이죠. 저 같은 경우는.
10배도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예금 자산이 0.53배, 부채 1.73배는 제가 봤을 때 호주도 심각하다, 과열됐다, 경제 이거 지금 라이프 스타일이, 경제 스타일이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면 안 되죠. 예금 자산이 거의 뭐 2배 이상 돼야 되고 부채는 1배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간에 이 가계 부채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국보다는 뭐 덜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위기에 직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은퇴했을 때야 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고 돈이 좀 적게 벌고 그래서 이 정도 된다라는 거는 좀 안타깝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특별한 걸 발견했는데 코비드 팬데믹 때 사회 지원 혜택이 있었더라고요. 이 사회 지원 혜택에서는 어떤 혜택을 받았냐? 저소득층 가구들에 지급된 사회 지원 혜택은 기록적이게 됐었고, 특별히 이런 엄청난 돈이 지급됐었는데 얼마가 지급됐냐면은 거의 100조 정도가 지급이 됐다라고 한 거예요. 160조를 뿌렸는데 연방 정부에서 이거를 하는 뿌려지는 사람들한테서 오히려 돈을 많이 받는 사람은 적게 뿌리더라. 돈을 적게 버는 이 사람들, 65세 이런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뿌렸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균등화 가처득 소득 5분위의 사회 부조급여 가구당 증감표를 확인해 봤을 때 확연하게 드러났죠. 적게 버는 저소득 분위에게 이 사회적 급여가 더 많이 지급됐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24,648달러에서 27,211달러까지 그리고 26,000달러까지 이렇게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게는 뭐 거의 돈을 지급을 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네 번째 소득 분위도 뭐 적게 지급되는, 최저부터 3분위에 속하는 사람들까지만 돈을 2만 달러에서 13,000달러까지 지급했더라. 그런데 증감이 좀 됐었는데 2022년도 넘어갈 때 증감이 좀 오히려 마이너스 정도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서히 더 깎아 나가겠죠. 코비드 때 이제 바짝 뿌린 돈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적게 뿌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분위로 따졌을 때는 15살에서 24살 이제 사회생활 시작하고 돈을 모으는 사람들과 그리고 은퇴한 사람들, 디포지트 자산이 더 많은 사람들과 뭐 55세, 64 인생 후반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회 부조 급여를 많이 지급함으로써 뭐 나쁘지 않은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그리고 그 돈이 소득 분위로 따져서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돈을 많이 버는 축에 속하면은 그 사회 보장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없습니다. 아예 내가 돈이 없거나 자산이 없어야 돼요. 자산이 없거나 굉장히 낮게 살아야지. 좀 어중간하게 내가 나이 들었는데 자산 엄청 많고 부동산 많고 했다가는 그거 될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걸 제대로 투자를 하지 못하고 뭐 렌트라도 받지 못해서 그런 잘못된 방식으로 자기 돈을 경영하면은 그거 있습니다. 하우스 푸어라고 합니까? 돈이 막 부동산은 되게 많은데 자기 쓸 돈은 없어서 고독사하는, 어렵게 살아가는 노인들, 그런 사람 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차라리 돈이 아예 없어버리자. 그러면은 사회 보장 혜택 많이 받으니까. 그리고 지금 부채가 좀 앞에서 좀 과다하라는 점 말씀드렸잖아요. 호주 사람들 부채가 굉장히 과다한데 그 과다한 부채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는 게 모기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우징 론이라고 하죠. 이 모기지가 역대급이에요. 2022년도 때 40조 찍었거든요. 근데 보통 30조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45조, 50조까지 지금 찍은 상태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variable rate라는 것이죠. variable. 이제 금리가 지금 계속 오른다고 하는데 미국 연준에서는 더 올릴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세 변환을 했죠. 우리는 피벗할 생각이 없고 오히려 더 올릴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데 호주의 대부분 모기지가 지금 variable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시장이 더 냉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2022년도, 2023년도가 이제 그런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부동산이 다시 올라갈 거라고 속단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이 지금 대출한 게 다 줄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호주 부동산 냉각될 건데 어느 정도까지 더 냉각될 것인가에 됐을 때는 뭐 지금도 많이 내려가긴 했어요. 시드니 같은 경우 뉴사우스 웨일스나 뭐 이런 경우는 한 5조까지 4조까지 4.5조까지 사람이 돈 땡겨서 대출 받았거든요. 3조까지 이제 줄어들었더라고요. 타스마니아도 이제 뭐 0.33조까지 줄어들었는데 큰 대도시에 비교해서는 비교할 수가 없죠. 액수 자체로도. 그리고 뭐 여기 도시들은 이렇게 그래프가 움직이는데 좀 작은 곳들 있잖아요. 타스나 아니면은 여기 ACT 오스트리아 이쪽 부분도 좀 완만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대도시들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2013년도까지 근접할 수준의 신규 주택 첫 배출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떨구고 있는데 4조까지 대출 받았던 3조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2023년도 때 얘가 지금 2조까지 내려갈까? 그것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겠고요. 아니면 살짝 감소해서 3조까지 딱 맞출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별자가 거주주택의 평균 대출 규모를 살펴봤을 때도 지금 역대급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거의 사람들이 8억 정도, 8억에서 7점 그 정도까지 대출을 받는다, 땡긴다라는 건데 이전에 뭐 3억 정도 땡겨서 돈을 이제 주택을 샀던 거에 비교해서는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7억에서 뭐 9억까지 올라간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살기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얘가 조금 이렇게 떨어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하여튼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 올라가면은 좀 한계, 스트레스가 더 가중될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그 대출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대출 규모들이 좀 높게 유지가 돼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더 올라간다는 거는 당연히 얘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 이제 귀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고금리 상황에서 굉장한 가계 스트레스로 작용할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소득 5분위로 따졌을 때도 지금 돈을 한창 벌고 있는 층들, 자산이 좀 적은 층들이 스트레스에 노출이 된다는 거죠. 이런 층들의 사람들이 안 그래도 지금 죽을 똥 살 똥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스트레스에 노출된다는 겁니다. 어렵다라는 거죠. 앞으로 부동산이 냉각될 가능성이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런 영상의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어떤 분들은 통계 자료 가지고 분석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일단 이 통계도 좀 어느 정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고점에 올라와 있다라는 거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부딪히게 마련이겠고, 그리고 전 세계적인 지금 경기 침체가 나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자산이 올라간다라고 확정 짓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좀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2023년도는 마음을 내려놓고 자산의 가격이 하락할 때에 사줄 수 있는 거예요. 사줄 수 있는 거고, 그 대신 나의 부채를 관리해야겠죠. 내가 소득 분위에서 어디 속해 있나, 내 분위 가운데서 다른 사람 대비해서 내 부채가 너무 높다 생각하는 사람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올 할애를 좀 부채를 좀 줄이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예금을 뭐 10배, 가처소득을 뭐 3배, 10배 이렇게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안 그러면은 인생 살아가기가 피곤해집니다. 부채를 너무 많이 높이고, 그리고 내 자산을 낮게 가져가는 거는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업들만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는 게 아니라 개인들도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이 당장 필요하고 뭐 지출이 필요한 자식들을 뭐 학교를 보낸다거나
아니면 큰 병원비가 나가거나 이럴 때 있어서 훅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관리해야 되고 자산도 투자도 지혜롭게 딱 해서 2023년도를 이런 폭탄이 터지는 순간에서도 폭탄조차도 기회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해주부 TV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